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뉴스 신세계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서의 대만 문제 언급에 항의하고 있는 중국 현지 분위기 알아봤는데요. 당시 문희련 교수가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 대만 문제를 이렇게 직설적이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성격을 규정해서 모든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을 굉장히 분노케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간접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한 바 있고, 그때도 당시 중국 외교부가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항의한 적이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이미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평화와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이런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당시 문희련 교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등과의 표현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을 근거로 대통령실과의 입장과는 달리 윤 대통령이 이전과는 다른 강도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입장이었다는 점 덧붙여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방미 출국했습니다. 5박 7일이죠. 이번에도 워싱턴 포스트에 또 인터뷰를 하고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요미우리랑 인터뷰하고 네. 한일 정상회담하고 이번에는 로이터, 워싱턴 포스트하고 한미 정상회담하러 가셨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좀 비슷한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들하고는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고 해외 외신 언론을 통해서 이제 폭탄 발언을 하는 패턴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을 했는데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는 2011년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에 12년 만이고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 의회의 상하원 합동연설, 하버드대 강연 등등을 포함하는 5박 7일간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가서 어떤 의제들을 정상회담 통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하는 점일 텐데요. 우리가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던 의제가 대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문제 그리고 대만 해협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의제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5월에 한미정상회담 관련된 공동성명에서는 원론적으로만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논의의 수위라든지 깊이가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일단 서울신문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그 인터뷰 내용이 짤막하게 오늘 인용이 됐는데 글로벌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당장 논의하기는 어렵다라고 한 발 좀 걸쳐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과연 이제 우리의 의지대로 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점이 좀 남는 상황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중국에 대해 저자세 외교를 펼쳤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중 관계가 비정상적인 면이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중국을 포함한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꽤 강도 높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중 간의 관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중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관측에 힘을 얻을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 대통령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제를 다룰지 좀 조심스러운데 반해서 미국은 이미 기정사실화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를 들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얼마 전에 언론과의 이제 그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두 정상, 그러니까 바이든, 윤석열 두 정상이 인도 태평양뿐만 아니라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다양한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오늘 문제의 인터뷰 제목,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와 중국 문제가 중점, 이렇게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반도체, IRA, 그다음에 배터리, 바이오 이런 등등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는 정식 의제가 아닌가 봐요. 왜 도대체 120명 넘는 재벌기업 총수들을 다 데리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그 경제지들 같은 경우는 IRA 문제와 반도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 4대 재벌이 핵심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기도 하던데요. 저는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사절의 일원으로 이제 재벌 회장들이 가면서 이익을 담당하는 경우를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데 그걸 과연 이제 민간 기업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좀 남아 있고요. 우리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뭐가 얼마나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최상목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 지난 19일에 현안 브리핑을 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예, 요새 그 외교안보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단독을 많이 하던데 동아일보 단독으로 제가 이전에 그 기사가 하나 났는데 제가 이전에 소위 확장 억지력을 조금 더 구체화하거나 조금 더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다. 대통령실이 경제 현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소위 핵에 대한 북한 핵에 대한 확장 억지력 이 얘기를 할 것 같다 했는데 조금 더 구체화된 얘기가 동아일보에 지금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로이터 통신 인터뷰나 혹은 뭐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주는 어떤 사안들은 명확한데 반해서 우리가 얻어오는 이익은 뭐냐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북핵 문제 관련된 해법을 그 성과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동아일보가 오늘 오전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서 핵이라는 걸 명시해서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라는 내용을 명문화하겠다. 그래서 그걸 공동 문서로 만들겠다라는 걸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의 삶과 걱정을 알고 사는 얘기인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도 핵으로 반격할 거니까 안심하고 핵폭탄 맞으세요. 국민들은 이렇게 듣지 않겠어요? 북쪽에서 핵폭탄이 이쪽으로 오면 미국에서 핵폭탄 그쪽으로 쏴준다니까 안심하세요. 핵폭탄 안심하고 맞으세요. 보복공격 보복공격 한답니다. 이거를 명시하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미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면 상대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반격은 핵으로 하든 다른 미사일 무기로 하든 우리 입장에서는 별 차이는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155mm 포탄이 북한에 흔히 얘기하는 방사포 내지는 장사정포에 응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무기란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이 쓴 칼럼이나 이런 걸 보면 일주일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여해 주는 바람에 33만 발 대여하고 10만 발 폴란드에 수출하고 하면서 일주일치 응사할 수 있는 155mm 포탄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지금 핵심은 확장 억지력의 핵심은 이 평화롭게 한반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 한반도의 안보의 핵심은 이걸로 돼야 되는데 자,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북한의 핵폭탄을 맞으십시오. 미국이 보복해 줄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듣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명문화한들 이게 무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은 이미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서 전시에는 이제 자동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보다 높은 수준의 이제 조약으로 약속이 돼 있는 사안을 세부 항목으로 약속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현금을 주고 어음을 끊어온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합당한 대응인가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어음도 받을 필요 없는 어음이에요. 뭐 보복 핵 공격이 무슨 어음으로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핵 공격이나 또는 뭐 그 과거에 그런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한반도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도 이거 말고도 다른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논쟁적인 외신 인터뷰가 조금 전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로이터 통신 인터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불법 침공을 당한 상태고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자도
당사국들 간의 다양한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인즉슨 결국은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라서 네. 지난번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하고 다소 좀 충돌되는 측면은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더 논쟁적인 부분은 한일 관계와 역사 문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문맥상으로 보면 아마도 일본 일제 강점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그들, 즉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원문을 읽어보면 뭐 이제 우리 언론의 헤드라인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의 주체가 좀 모호한데, 실제 워싱턴 포스트의 원문을 읽어보면 우리 대통령이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뚜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년 전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이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는 셈이 되는 거라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 문제가 일본과의 협력을 미루기에는 너무 시급하다 라고 하면서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 사실을 납득하기 힘들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자들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좀 담고 있고, 그러면서 이거는 결단이 필요한 문제고 국민들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상정하고 있는 국민이 누구고 소위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소위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적이 누군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상의 적과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누가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친하게 지내야죠. 하지만 과거사는 과거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하지만 현대에서 또 경제적으로 협력할 건 협력하자. 과거사는 과거사, 현재의 협력은 협력,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책임 있는 과거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무릎 꿇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왜 가상의 적을 설정해 놓고 그 가상의 적과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의 이제 구체성이 좀 빠져 있는 게 특히 좀 문제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게 누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처럼 전쟁 범죄 피해자들한테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죠. 근데 그거는 단순히 이제 한국이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인한 보편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 조치로서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헌법 정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년 전의 문제 때문에 일본의 이 사과를 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상 일본이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 그러니까 소위 한일 합방이 공식적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곧 헌법 부정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 있는 과거 역사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무릎 꿇고 우리 가랑이 밑을 기어라라고 요구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할 만큼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만큼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상의 적을 설정해 놓고 나는 절대 그 가상의 적과는 타협하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 게, 7929번님 이게 대통령의 역사관이라고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제 강점기를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헌법 전문을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했고요.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회피 도망 안 한다. 검찰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나 가겠다. 주변 사람 그만 괴롭혀라. 이런 얘기했고요. 김연아 전 의원 돈봉투 문제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네,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오후에 귀국을 했는데요. 먼저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들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응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검찰이 당장 송 전 대표 먼저 소환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금요일에 21일에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단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돈 봉투를 줬다고 하는 사람, 소위 이제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강내구 협회장에 대해서 이 수사를 좀 보강해가지고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이고, 그 뒤에 현역 의원으로 이제 돈 봉투 뿌리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이나 혹은 이제 이성만 의원, 이 사람들을 먼저 조사한 뒤에 송 전 대표한테 이제 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추가 대응책을 둘러싸고는 좀 불협화음이 있는 상황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침을 세우고 내부 조사 기구 같은 것들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위 지라시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나는 절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169명의 의원들도 다 진실 고백 성명을 같이 내야 된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도부에서는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이 계속 돈봉투 사건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다른 한편에는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돈봉투 사건, 그러니까 네. 이제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이제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안을 좀 공평하게 다뤄달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사안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잠재적인 갈등 요소가 될 걸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얘기는 거침없이 하이킥 시간에 그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떤지 우리 장윤선 기자한테 직접 한번 좀 취재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기 피해금 국가가 떠안는 선례 남길 수 없다, 이거 선 넘는 거다,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찾아서 현장 점검을 했는데 저한테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이 말이었습니다.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해가지고 먼저 피해자들한테 보상해 주는 게 선을 넘는 것이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하고 정의당을 비롯해서 이제 정치 세력 중에 일부는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이제 요구하는 것을 받자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피해자들한테 전세보증금 같은 이제 자금 지원을 이제 보상을 먼저 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 구상권을 사기를 친 사람들한테 이제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특별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포퓰리즘이자라는 입장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국가가 대납하는 법안이나 마찬가지다. 세금을 국민한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고요.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을 해가지고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에는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가 다 떠안을 거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원 장관 말씀은 조금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논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심상정 의원이 그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뭔 돈으로요? 하고 윽박지르고 다음날 오전에 매입 임대주택 하겠습니다 라고 한 18시간 만에 입장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데가 있어요. 부실채권 떠안아가지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물론 사기 피해금은 아니지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곳도 있다. 네. 안상미 대책위 위원장의 말이 좀 마음을 울렸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사주고 비트코인 피해자 구제해 주는 것들도 다 세금인데 왜 우리한테 쓰는 것만 혈세냐? 왜 우리를 진상 취급하느냐?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뉴스 진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